어머니, 이게 뭐예요? 우편은 잘 받았니? 전화도 안 받더니 바로 연락을 하는구나. 명도소송이요? 이 집에서 기어이 저희를 쫓아내신다고요? 그렇다고 이런 걸 아들인 저한테 보내세요? 분명히 저 주신 거잖아요. 그건 사줄 때 아버지랑 이야기했던 거 아니니? 분명히 효도하는 조건으로 사주는 거라고. 근데 네가 약속을 먼저 어겼으니까 다시 가지고 오는 수밖에는 없지. 어이가 없네요. 저라고 가만히 있을 줄 알고요? 그래. 가만히 안 있으려면 어디 한번 해봐라. 근데 분명한 건 그 집은 내 명이다.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7세 전현숙 씨와 그녀의 아들 35세 김정석 그리고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참 어리석은 아들과 며느리였습니다. 아버지만 없으면 전 씨의 명의로 된 아파트가 자동으로 자신들의 것이 되기라도 하는 줄 알았는지 집 사줄 땐 울면서 효도하겠다고 한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로 간 건지 모를 노릇이었습니다. 인두겁을 쓰고 홀로 남은 어머니에게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어쩌면 아들밖에 모르는 전 씨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하지만 전 씨도 이런 자식이라면 필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 씨는 결단을 내리고 서류 한 장을 아들네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서류를 받은 아들과 며느리가 노발대발하여 찾아왔죠. 전 씨는 이제 와서 번복할 마음도 없었고 아들네가 끝까지 말을 듣지 않는다면 법정 싸움도 마다하지 않을 각오를 했습니다. 부모와 자식이 이렇게 반목하는 게 슬픈 일이었지만 이렇게 만든 것은 전 씨가 아닌 아들 며느리였습니다. 전 씨는 20대 중반에 남편을 만났습니다. 워낙 둘 다 가진 것 하나 없이 만났고 결혼 후 얼마 안 가 남편이 실직을 하는 바람에 살림이 크게 힘들어졌습니다. 그 뒤로도 몇 년간 이런저런 사업에 뛰어들었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말았죠. 그리고 30대가 되어 아들 김정석이 태어났습니다. 생각해보면 무슨 용기로 그 상황에서 아이를 낳았는지 참 용감했죠. 아이가 태어났는데 겨우 입에 풀칠할 정도만 벌고 살았습니다. 가난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뼈저리게 느꼈던 시절이었습니다. 결국 남편이 했던 마지막 사업이 IMF를 만나 크게 실패하고는 모든 걸 다 잃고 전 씨의 친정 부모님 댁에 얹혀 살아야 했습니다. 미안해, 여보. 미안하긴요. 열심히 다시 벌어서 일어나면 돼요. 그래도 전 씨는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막노동을 했고 전 씨도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모이는 돈은 없었지만 아이는 커갔고 그 안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아니, 정말 요리를 잘한단 말이야. 특히 닭도리탕이 기가 막히다니깐. 식당을 차려보는 게 어때? 친정은 마당에 있는 작은 단독주택이었는데 주말만 되면 남편과 전 씨의 지인을 불러 평상에서 음식을 해먹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 일상의 소소한 행복이 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온 사람들마다 하나같이 하는 소리가 전 씨의 음식 솜씨를 칭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식당이라는 게 음식 솜씨만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내심 꿈만 꾸고 있었죠. 그러다가 전 씨와 남편의 인생에 큰 기회가 찾아오게 됩니다. 아니, 전 씨 스스로 기회를 만들어 잡은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당시에 동네 땅값이 그렇게 비싸지가 않았는데 전 씨가 오며 가며 봐왔던 땅이 하나 있었습니다. 시내에서 약간 벗어난 차 타고 5분 정도 거리에 있는 땅이었는데 지나가면서 볼 때마다 식당 지으면 참 좋겠다 생각만 하고 있었죠. 그러다 어느 날부턴가 부동산 번호가 적힌 팻말이 꽂혀 있었습니다. 전 씨는 무작정 부동산에 전화를 했습니다.
여기 땅 나온 거 보고 전화드렸는데요. 그런데 부동산이 말한 금액이 1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전 씨에게 그 돈이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친정집에 얹혀 살며 모아둔 돈이라고 해봤자 겨우 1,500만 원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너무 욕심이 났지만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땅이 나온 지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또다시 집에 지인이 찾아왔고 평상에 앉아 백숙을 먹고 있었습니다. 전 씨가 지나가는 소리로 그 땅에 대해서 이야기하자 깜짝 놀랄 만한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땅 주인, 나랑 진짜 친한 친구야. 급하게 내놨다고는 들었는데. 전 씨가 눈을 크게 뜨고 지인을 닥달했습니다. 그리고는 당장에 그 친구와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했죠. 그렇게 찾아간 땅 주인에게 그 땅을 부동산에 1억에 내놨다는 말을 듣게 됐습니다. 부동산에서 2천만 원을 붙여서 광고를 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렇지만 1억도 무척이나 큰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전 씨는 그때 뭐가 씌었는지 모르겠지만 8천만 원에 당장 계약하겠다고 소리쳤습니다. 재혼을 하면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 해서 급히 내놨던 땅 주인은 잠시 고민하더니 전 씨의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그런데 수락해도 문제였습니다. 돈이 없으니 말이죠.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말을 했는데 어쩐 일인지 남편은 전 씨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전 씨와 남편은 돈을 마련하기 위해 이리저리 뛰어다녀야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결국 그 돈을 구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남편의 남동생에게 연락을 했는데 마침 적금이 만기가 돼서 받은 목돈이 있다며 선뜻 빌려주었죠. 아마 그 돈이 아니었다면 전 씨는 지금까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삶을 살지 않았을까 회상했습니다. 땅은 샀는데 건물을 짓는 것도 참 힘들었습니다. 땅으로 대출도 받고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지인들에게 부탁도 하고 지인의 지인인 건축사무소 소장도 소개받고 있는 돈 없는 돈 탈탈 털어 어찌어찌 3년 뒤에 건물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워낙 없는 상태에서 빚으로 지은 건물이라 무조건 식당은 장사가 잘 돼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이 그렇게 쉽게 흘러가지는 않았습니다. 이러다가 나앉게 생겼어요. 고생해서 지었는데 올해까지 장사 안 되면 다시 팔아야 될 것 같네요. 식당이라는 게 음식만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난생 처음 차린 식당이기에 전 씨도 남편도 장사 수완이 없었죠. 몇 년간의 고생이 물거품이 되려던 찰나에 큰 행운이 따르게 됩니다. 시내에서 조금 벗어난 곳에 있던 식당 근처까지 발전하게 된 것이죠. 아파트, 빌라들이 들어서고 자연적으로 근처 상권도 발달하게 됩니다. 식당은 점점 장사가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발길이 느는데 막까지 있으니 성공을 할 수밖에 없었죠. 이제 고생 끝이야. 식당을 운영하면서 생긴 크고 작은 걱정들은 그동안 해왔던 고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벌어서 그동안 빌렸던 돈들을 갚기 시작했습니다. 이자도 톡톡히 쳐서 말이죠. 그리고 주변이 발전하니 땅값도 크게 올라서 불과 몇 년 만에 땡전 한 푼 없는 처지에서 정말로 먹고 살 만한 집이 되었죠. 아들은 전 씨와 남편이 밑바닥에서 일어서는 동안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총명했던 아들은 집안 살림이 피자 여러 과외도 받고 남부럽지 않은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서울에 있는 아주 좋은 대학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좋은 대학에 들어간다고 모두 다 좋은 직장에 갈 수 있는 건 아니었죠. 죄송해요. 떨어졌어요. 다음번에 붙으면 되지. 아들은 번번이 떨어졌고 30이 되어서야
모두가 부러워하는 대기업에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은 전 씨가 뒷바라지를 해야 했습니다. 아들만은 전 씨 부부와는 다른 삶을 살게 해주고 싶은 마음에 들어간 돈이 아까운 줄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직장에 들어간 아들은 얼마 되지 않아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사실 3년 사귄 여자친구가 있어요. 결혼하고 싶어요. 돈 벌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아들이 갑작스럽게 결혼을 하겠다니 사실 걱정이 앞섰습니다. 장사는 잘 됐지만 그동안 진 빚들을 갚느라, 그리고 아들 학비 대고 취직 전 생활비 대느라 아들의 집 한 채 사줄 돈까지는 못 모았으니 말이죠. 그런데 아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키워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없으면 없는 대로 시작해보겠다는 아들의 말이 전 씨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지난날의 자신과 같은 마음가짐이었지만 그게 얼마나 고생스러운지 아는 전 씨는 그러라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보, 정석이 결혼하는데 집 한 채라도 해줘야죠. 안 그래도 생각하고 있었어. 관심이 없는 줄 알았는데 남편이 오히려 전 씨보다도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았습니다. 땅이랑 식당 건물 담보로 잡고 대출 받아서 집 사줘. 전 씨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전 씨도 남편도 빚이라면 지긋지긋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빚을 내서 아들의 집을 사주라는 남편의 말은 파격적이었습니다. 처음 샀을 때보다 세월도 많이 흘렀고 주변이 발전하며 땅값이 10배 가까이 올라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여력은 충분했습니다. 다만 그 대출을 앞으로 다시 갚아나가려면 남은 세월도 쉬지 않고 일해야 할 듯했습니다. 대신 일단은 그 집 명의는 당신 이름으로 해. 남편의 말에 전 씨가 의아해서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놈이 공부만 하느라 사회 경험도 없고 그렇잖아.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그래도 혹시나 처갓집에 무시당하는 거 아닐까요? 무시는 무슨? 어차피 우리 죽으면 다 정석이 그놈 거잖아. 살기도 지들이 살 거고. 굳이 지금 줄 필요가 없지. 당신 이름으로 돼 있으면 당신한테 잘하겠지 애들이. 부모도 다 돈이 있을 때 대접받는 거야. 남편의 말도 영 틀린 말은 아니었지만 자식에게 너무 매정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그것도 감사해 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잘 살게요. 대신 효도한다는 조건으로 사주는 거야. 네 엄마한테 잘해. 그러면 나중엔 네 명의로 바꿔줄 테니까. 당연히 효도하고 살 거예요. 명의를 전 씨 앞으로 한다는 말에도 아들은 고맙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쨌거나 지금이 됐든 나중이 됐든 대출 없는 아파트가 아들의 것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인생의 시작점이 부모에게서 아무것도 못 받은 젊은이들과는 크게 달랐죠. 아들의 눈물을 보고 전 씨도 코끝이 찡했습니다. 아들이 그 집에서 행복하게 사는 걸 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결혼을 했고 원하는 곳에 신혼집을 샀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랑 한번 놀러 오세요. 어머니가 사주신 집이니까 어떻게 사는지 보시면 좋죠. 그럴까? 남편은 아들 며느리 사는 집을 뭐하러 가냐고 했지만 전 씨는 아들의 말처럼 아들이 어떻게 사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억지로 끌고 집들이 선물을 잔뜩 사들고 찾아갔습니다. 오셨어요? 며느리도 전 씨 부부를 반갑게 맞았습니다. 아이고, 집 참 좋다. 전 씨가 아들네 집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신혼집이니 며느리가 잘 꾸민 탓도 있겠지만 예전에 전시네였다면 꿈도 못 꿨을 집이었습니다. 어쩐지 벅차오르는 기분까지 느껴졌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집안 구석구석 전시부부에게 구경을 시켜주었습니다.
집에 돈 한 푼 안 드니 아들 며느리 둘이 모아두었던 돈으로는 혼수만 넣으면 됐기에 꼭 잡지에 나오는 집처럼 아늑하고 예뻤습니다. 며느리가 언제 준비했는지 푸짐한 저녁밥을 차려주었습니다. 아이고, 뭘 이런 걸 다 준비했어. 나가서 먹으면 되지. 그래도 처음 오시는 건데 제가 직접 대접해드리고 싶었어요. 그 말에 남편도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전 씨가 아는 가까운 지인 몇 명만 떠올려봐도 며느리와 불화가 있는 사람이 여럿인데 전 씨는 복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에 전 씨가 돌아가려고 하자 아들 며느리가 극구 말렸습니다. 왜 벌써 가세요? 주무시고 가시지. 에이, 너희 불편하게 뭐하러 여기서 자. 불편하긴요. 작은 방에 이부자리 깔아놨어요. 편히 주무시고 가세요. 아버지도 약주 드셨는데 어떻게 돌아가시려고요? 그러자 전 씨도 남편의 눈치를 살짝 보았습니다. 그런데 남편도 오늘 아들네와 보낸 시간이 좋았는지 자고 가는 게 나쁘지 않은 눈치였습니다. 그렇게 처음으로 아들네에서 자게 된 날, 남편은 술을 마셔서인지 일찍 잠들었고 전 씨는 뒤척거리다가 깊은 새벽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잠자리가 바뀌어서 그런지 잠이 오지 않았는데 거실에는 성객이 있었죠. 안 자고 여기서 뭐해? 아들이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거실 창으로 바깥을 내다보고 있었죠. 전 씨는 아들 옆에 나란히 서서 바깥을 바라보았습니다. 간간히 차가 다니고 있었고 가로등 켜진 밤 풍경이 참 멋졌습니다. 이 집이 제 집인 게 실감이 안 나요. 진짜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전 씨는 아들의 심정에 공감이 갔습니다. 예전에 전 씨가 살만해지기 전에 수많은 아파트들을 보면서 이렇게 많은 집들 중에서 어째서 내 집 한 칸이 없을까 하는 생각을 늘 해왔습니다. 아들도 가난했던 어린 시절을 기억하는 듯 했습니다. 비록 이제는 먹고 살만해졌어도 내 집을 갖는 것은 의미가 무척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주 놀러 오세요. 그 말을 듣고 전 씨는 아들에게 집을 사주길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도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결혼하고 1년쯤 지났을 때 전 씨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 집값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어머, 그러니. 좋긴 한데. 근데 이게 계속 가격이 오르게 되면 나중에 제가 받을 때 세금도 많이 나와요. 그리고 재산세도 지금 어머니가 내고 계시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기왕 나중에 주실 거 지금 주실 수 없을까요? 집을 사줄 당시의 아들도 남편의 말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바꿔달라고 요청하는 아들. 그런데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세금 걱정 때문이라는데 전 씨도 아들에게는 네 아버지에게 물어보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펄쩍 뛰며 말했습니다. 세금이야 나중 문제고 그건 우리 죽으면 가져가라 그래. 재산세가 마음에 걸리면 정석이 그놈한테 내라 그러면 되잖아. 나중에 명예 바꿔준다면서요. 그럼 이왕 주는 거 지금 주면 서로 좋잖아요. 서로 좋긴 뭐가 좋아. 그건 당신한테 잘하라고 한 소리지. 그 집은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쥐고 있어야 해. 알았어? 아니, 무슨 일이 있다고 도대체?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남편은 췌장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가족이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평생 고생만 하다가 이제 좀 먹고 살만해진다 싶으니 병에 걸린 남편. 세상이 참 야속했습니다. 정신이 없어서 아들도 전 씨도 아파트 명의에 관한 이야기는 일절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까지 생각할 여유가 없었죠.
그때부터 전 씨는 남편의 건강을 위해 식당 일도 줄였습니다. 직원을 더 구하고 가끔만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건강은 빠르게 나빠졌습니다. 수술은 했지만 입원한 뒤로 퇴원을 못하고 있었죠. 전 씨의 일과는 굉장히 단조로워졌습니다. 집 병원, 집 병원, 그리고 가끔씩 아들네 집에 갔습니다. 남편의 병 때문에 뒤늦게 들었지만 며느리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에 정신없는 와중에도 이것저것 챙겨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정서가 요즘에 유정이가 새콤한 걸 좋아한다고 그랬지? 네, 그래야 입덧이 덜하대요. 그래서 엄마가 반찬 몇 가지 했어. 아버지 병원에 갔다가 너희 집으로 가도 될까? 오늘이요? 아니, 내일 점심쯤에. 아, 내일이요. 전 씨의 말에 아들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제가 가지러 갈게요. 뭐 하러? 어차피 나간 거 엄마가 들릴게. 알았어요. 전화를 끊고 생각하니 어쩐지 아들이 자신의 방문을 꺼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설마 아니겠지 하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들 며느리네 자주 가는 것은 아니었어도 가끔 가면 늘 반겨줬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아프고 나서는 몇 번 가보질 못해서 몸이 점점 무거워지는 며느리도 좀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다음 날이 되었을 때 전 씨는 남편의 병원에 갔다가 아들네 집으로 갔습니다. 주말이라 아들과 며느리 모두 집에 있었습니다. 이거 반찬 받아. 여러 가지 해왔는데 뭘 좋아할지 모르겠네. 새콤한 게 좋다길래 미역 초무침, 오이무침 등 몇 가지를 준비해 왔습니다. 잘 먹을게요. 말은 잘 먹겠다고 했지만 며느리는 전 씨가 무슨 반찬을 해왔는지 궁금하지 않은 듯 했습니다. 봉지를 풀어보지도 않고 식탁 위에 두더니 소파에 앉았습니다. 몸이 무거웠어요. 아직 배가 심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입덧도 하니 괴로울 것 같았습니다. 점심 먹었니? 내가 싸온 반찬에 밥 차려줄게. 임신한 며느리한테 밥을 얻어먹을 수는 없고 전 씨가 차려줄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전 씨를 아들이 말렸습니다. 아니요. 저희는 방금 먹었어요. 그 말에 전 씨가 당황했습니다. 어제 통화로 같이 점심을 먹자 했는데 벌써 아들 며느리는 식사를 한 듯 했습니다. 그러더니 전 씨가 가져온 봉지를 통째로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그게 꼭 축객령 같았습니다. 이제 그만 가보라는 듯한 느낌이었죠. 그래서 전 씨는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 있을 순 없고 이만 가보겠다며 슬그머니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아들 며느리 모두 기다렸다는 듯이 전 씨를 배웅했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아버지는 어떻냐, 뱃속의 아기는 어떻냐는 대화 한 번 없이 전 씨는 아들네 집에서 10분 만에 나와야 했습니다. 가겠다는 걸 붙잡고 꼭 자고 가라고 했던 그전과는 확실히 반응이 달랐습니다. 전화로 느꼈던 찜찜함이 전 씨의 착각이 아니었던 것 같았죠. 그런데 아들이 그런 전 씨를 따라 나와서 말했습니다. 이제 저희 집에 너무 자주 오지 말아주셨으면 해요. 유정이가 임신하니까 예민해서요. 아, 그러니 알았다. 그 말을 듣고 전 씨는 아들에게 집으로 가겠다는 소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도 필요한 게 있으면 직접 가지러 왔고 한 번도 전 씨를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나 며느리는 출산을 했습니다. 이틀 뒤에 조리원으로 옮긴다는데 전 씨가 아들에게 전화를 해서 물었습니다. 유정이 출산 선물 사서 조리원으로 좀 가려는데 뭐가 좋을까? 조리원에는 남편밖에 못 가요. 그러면 너한테 줄 테니까 전해주면 되잖아.
아니면 집으로 가져다 줄 테니까 정석이 네가 집에 들려서 가지고 가면 되지. 그러자 아들이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집에 뭐하러 오세요? 아, 들어간다는 게 아니라 문 앞에라도 놓고 가려고 그러지. 아니요, 그러지 마시고요. 선물은 요새 다들 돈으로 줘요. 아, 그러니 나중에 조리원 나와서 그때 뵐게요. 어쩐지 차가운 아들의 말에 전 씨도 알았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전 씨는 아들과 약속한 날보다 조금 일찍 보게 되었습니다. 좋은 일은 아니었고 남편이 병원에서 눈을 감았기 때문입니다. 영영 말이죠. 어느 순간 전 씨도 남편도 마음의 준비를 해오고는 있었는데 그래도 갑작스러웠습니다. 적어도 남편에게 얼마 전에 태어난 손주 얼굴은 보여줄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회사에 있던 아들도 급하게 왔고 장례 절차가 모두 끝나는 동안 전 씨는 무슨 정신으로 있었는지 기억도 잘 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전 씨를 집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남편이 꽤 오랫동안 병원에 누워 있었으니 집에 혼자 있는 게 익숙해지긴 했지만 오늘은 아들이 곁에 있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조금 있다가 가야 되는데 괜찮으시죠? 며느리가 있는 조리원으로 가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출산한 지 얼마 안 된 며느리는 장례 내내 오질 못했는데 아무래도 며느리가 걱정되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래. 어서 가봐. 그런데 아들은 바로 돌아가지 않고 무언가 말을 꺼냈습니다. 유정이 출산 선물 주고 싶다고 하셨죠. 뜬금없는 아들의 말에 전 씨가 쳐다보자 아들이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 아파트요. 그거 저희 명의로 바꿔주실 수 있으세요? 선물로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뒤로 아무 말도 없으셔서 사실 그것 때문에 좀 서운했어요.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출산 선물이라지만 꼭 오늘 이 이야기를 했어야만 했는지 마음이 시렸습니다. 남편이 죽은 게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집이 가장 먼저 떠올랐나 싶기도 했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오죽했으면 아들이 그럴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건 알았어. 대신 시간을 좀 줘라. 엄마가 지금 아무것도 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 알았어요. 아들은 무척 기뻐 보였습니다. 어차피 남편만 아니면 아들 명의로 사주었을 집이니 이제는 뭐가 어찌됐든 상관없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전 씨는 심적으로 회복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식당도 한동안 문을 닫고 집안에만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며느리는 퇴원을 했고 아들의 말에 의하면 안사돈이 와서 몸조리도 해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전 씨는 이제는 남편의 죽음을 떨쳐내고 살자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보름쯤 지났을 때 아들에게 집에 방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 장모님 계신데. 오랫동안 계신다며. 오랜만에 인사도 하면 되지. 그리고 애기도 한 번도 못 봤잖아. 너한테 할 말도 있고. 할 말이요? 알겠어요. 그래서 출산한 여자에게 좋다는 음식들을 바리바리 싸들고 아들네 집으로 갔습니다. 아기가 너무 예쁘죠? 전 씨는 안사돈이 안고 있는 아기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릴 때의 아들 얼굴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 사람이 있어서 누구 하나 밥 차리기도 애매한 상황이라 아들은 식당에서 음식 좀 포장해 온다며 나갔습니다. 그때 전신의 식당 직원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식당 문을 다시 열고 직원들에게 맡기고 왔는데 일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전화 좀 받고 올게요. 아무래도 사돈과 며느리 앞에서 통화하기가 눈치 보여 밖으로 나섰습니다. 비밀번호를 모르기 때문에
현관문은 살짝 열어둔 채였죠. 그런데 막상 통화를 해보니 별것 아닌 내용이었습니다. 통화는 1분도 안 돼서 끊어졌고 전 씨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문을 닫고 들어오기도 전에 거실에서 안사돈과 며느리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전 씨는 모든 행동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집값이 그렇게 올랐다며? 얼른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이러다가 안 주겠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번에 주신다고 했대. 아니, 지금 내가 있는 것 뻔히 알면서 와? 뭐 자기가 사준 집이니까 그걸 빌미로 계속 맘대로 드나드는 거 아니야. 이게 다 명의 이전을 안 해서 그런 거야. 알어. 그래도 이번에 이전해 주신다니까 참아야지 어쩌겠어. 김서방이 중간에서 잘해야지. 일단 받으면 딱거리를 정확하게 하란 말이야. 이렇게 네 집 내 집 없이 드나들면 너 불편해서 못 살아. 이런 게 시집살이지 뭐야? 안 그래도 오빠도 그렇게 하기로 했어. 다시는 어머니 못 오시게 한대. 근데 이 집 받으면 정말 엄마랑 같이 살 거야? 오빠도 엄마 우리가 모시고 사는 거 괜찮대. 정말 그렇게만 된다면 좋겠다. 근데 걱정이야. 준다고 한 지가 좀 됐다며. 왜 아무 말도 없는 거야? 몰라. 근데 이번에도 그러시면 오빠가 다 방법이 있대. 시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만 기다려달랬는데 약속 안 지키면 내가 이혼할 거라고 했어. 잘했다. 그렇게 강하게 나가야 남편이 네 말을 듣지. 전 씨는 조용히 다시 나갔다가 10분 뒤에 들어와서 가방을 챙겼습니다. 어머, 어디 가세요? 식사하고 가셔야죠. 아니요, 식당에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요. 얼른 가봐야 해요. 정석이 오면은 먼저 간다고 전해주세요. 전 씨는 서둘러 그 집을 나왔습니다. 아들과는 오늘 따로 집 이야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미리 말 안 하길 잘했습니다. 전 씨는 도망치듯 그 집을 나왔습니다. 대화를 들어보니 아들이 변덕스럽게 굴던 것도 다 이 집 때문인 듯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집 명의를 받게 되면 사돈과 같이 살며 전 씨는 발도 못 들이게 되는 것 같았죠.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그리고 명의를 안 준다면 무슨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좋은 방법은 아니겠죠. 사돈과 며느리의 말만 들었을 때는 이야기 속 아들이 꼭 내 아들이 아닌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자 잠시 뒤에 아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식사하고 가신다더니 갑자기 가셨어요. 식당에 일이 있어서. 그리고 할 말 있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아, 그거. 그냥 아빠 된 거 축하한다고. 그 얘기 하려고 했어. 그러자 아들이 어이가 없다는 듯이 대꾸했습니다. 축하요? 아니, 그게 하실 말씀이라고요? 다른 말을 기대했었는지 아들은 크게 실망한 것 같았고 조금은 화도 난 듯 보였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자 남편이 떠올랐습니다. 이런 일을 예견했었는지 그 집은 끝까지 가지고 있으라는 남편의 말이 괜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정신이 없어서 명의를 주지 못했는데 진작에 줬다면 아들이 기뻐하고 고마워했을까? 아니면 좀 더 빨리 거리를 두려고 했을까? 아무래도 후자가 아닐까 싶었습니다. 전 씨가 눈을 꼭 감았습니다. 미리 줬다면 어떻게 됐을지 아찔했습니다. 그 아파트를 사주기 위해서 받은 대출이자를 매달 갚고 있는데 금액이 금액인지라 매달 나가는 돈이 정말 컸습니다. 전 씨도 식당이 아니었다면 죽었다 깨나도 못 낼 돈이었죠. 만약 그걸 아들이 내야 한다면 아무리 직장이 좋아도 살림이 꽤나 팍팍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집이 하늘에서 떨어지기라도 하는 줄 아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전 씨가 연락이 뜸하자 이상했는지 어느 날 아들이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이사 가려고 해요.
이사를 간다고? 그 집을 나가겠다는 말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네, 그래서 말인데. 이 아파트 팔아서 주시면 다른 동네로 가려고요. 결국엔 팔아서 현금으로 달라는 말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말한 아들의 방법이 이것인 듯 했습니다. 아들은 전 씨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그때 이 집 명에 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럴 것 없이 그냥 파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아무래도 아버지 생각나기도 하고 괴로워서. 가증스러웠습니다. 정말 아버지 생각은 한 적이나 있는지 의심스러웠습니다. 그게 좀 힘들 것 같다. 힘들다니요? 네 아버지 돌아가시고 식당 운영도 힘들고 그래서 엄마 혼자 대출금 갚기가 힘들어. 안 그래도 너희한테 말을 하려고 했는데 그 집에서 살 거면 이자랑 대출금은 너희가 좀 갚아야 될 것 같아. 네?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면 너희가 그 집 팔 계획이라니까 차라리 잘 된 것 같기도 하네. 그걸로 대출 갚아버려야 될 것 같아. 이자가 한 달에 얼만 줄 모르지? 그러자 아들이 당황했는지 말을 잃었습니다. 그러더니 전 씨의 뜻을 알았는지 아들이 돌변을 해서 말했습니다. 아니, 하나밖에 없는 아들 집 사준다고 하실 때는 언제고 다시 달라는 말씀이세요? 그래. 한 번 했던 약속을 지키셔야지. 어떻게 한 입으로 두 말을 해요? 저도 애엄마 볼 낯도 없고 그럼 저도 어머니한테 같이 효도하잔 소리 못해요. 그러니까 집 안 주면 효도는 못 하겠다는 거지? 근데 어차피 그럴 생각도 없었잖냐? 제가 분명히 효도하겠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너희 내가 명예 넘겨주면 나는 못 오게 하고 네 장모 모시고 살겠다며? 아니, 누가 그래요? 유정이가 그러던데 내가 잘못한 거야? 그게 아니라 어머니 못 오게 할 생각은 없었어요. 그리고 장모님이 혼자 계시니까. 그럼 나는 둘이야? 긴 말 필요 없고 그 집은 팔아버릴 거니까 빠른 시일 내에 나가줘라. 나가다니요. 저희가 어딜 간다고요? 어차피 너희 장모 모시고 산다며. 그 집으로 들어가면 되겠네. 그건 이 집 판 돈이 있어야 가죠. 그걸로는 대출금 갚아서 나도 노후나 편히 살아야겠다. 절대 못 나가요. 그런 줄 아세요. 아들도 화가 단단히 났는지 죽어도 못 나가겠다며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버티고 있으면 쫓아낼 재주가 없다고 생각했는지 그 뒤로는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 씨는 그 길로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서류 한 장을 아들네 집으로 보냈죠. 그리고 서류가 도착할 때쯤 아들에게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이게 뭐예요? 우편은 잘 받았니? 퇴거를 하지 않으면 소송을 하겠다는 내용 증명이었습니다. 아들은 황당해했습니다. 이걸 아들인 저한테 보내신다고요? 분명히 저 주신 거잖아요. 그건 사줄 때 아버지랑 이야기했던 거 아니니? 분명히 효도하는 조건으로 사주는 거라고. 근데 네가 약속을 먼저 어겼으니까 다시 가지고 오는 수밖에는 없지. 저라고 가만히 있을 줄 알고요? 그래, 가만히 안 있으려면 어디 한번 해봐라. 분명한 건 그 집은 내 명이다. 아들이 불같이 화를 내는데 이번에는 전 씨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실랑이 해봤자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미 아들과의 사이는 틀어졌고 그런 아들 며느리에게 집을 주기 위해 자신의 노후까지 희생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남편이 살아있었대도 똑같이 했을 것입니다. 상황이 불리한 것을 알았는지 아들이 찾아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저희가 어딜 간다고요? 어떻게 손주까지 쫓아내세요? 집 없다고 깡통 차는 거 아니야.
너 그만큼 키워서 직장 다닐 때까지 뒷바라지 했으면 받을 만큼 충분히 받았잖아. 둘이 벌어서 집도 사고 해라. 능력도 있는데 그 정도 못하겠냐? 남들도 다 그렇게 살아. 아니, 그래서 언제 집 사고 애 키우고 해요. 엄마 아빠는 그렇게 너 키웠어. 너도 그렇게 살면서 너를 우리가 어떻게 키웠는지 좀 느껴봐라. 전 씨는 아들을 쫓아냈습니다. 어차피 전 씨가 죽으면 외아들인 아들이 상속받게 될 텐데 이게 의미 없는 짓일 수 있겠지만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들에게 모든 걸 다 주고 업신여김당하고 그렇게 불쌍하게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국엔 그 집이 전 씨 것이기 때문에 아들이 와서 무릎을 꿇고 빈 것이겠죠.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으려면 모든 건 전 씨가 쥐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전 씨는 아들네를 쫓아내고 집을 팔아버렸습니다. 그러니 전 씨는 더 풍족해졌습니다. 지금 마음 같아서는 죽기 전에 쓸 돈 다 쓰고 남은 건 기부라도 해버리고 싶지만 또 살아있는 동안 아들이 하는 것에 따라 마음은 달라질 수 있겠죠. 엄마 딸이랑 손주들까지 집 없이 헤매는 게 마음이 편하겠어? 너는 그럼 엄마가 이 집에서 쫓겨나서 사는 게 낫다고 생각하니? 쫓겨나다니. 그게 제일 합리적인 방법이 아닐까 하는 거지. 너희는 젊으니까 집이야 돈 모아서 다시 사면 되잖아. 최서방 사업도 요새 잘 된다며.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살 곳이 있어야지. 엄마는 이제 돈도 못 벌고 가진 거라고는 이 집이랑 돈 몇 푼이야. 그런데 엄마한테서 이 집을 뺏어가면 어떻게 살라는 거야? 너는 엄마 생각은 하니? 아니, 안쓰럽지도 않니? 엄마가 우리 가족 좀 생각해줘. 가족? 엄마는 네 가족 아니야? 아니, 그 가족 말고 이제 나한테 가족은 남편이랑 자식들이지. 엄마도 당연히 그러지 않았어?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72세 박경순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외동딸 45세 이면선의 이야기입니다. 뱃속에 10달 품고 태어난 그 순간부터 70대가 된 이 순간까지 박 씨는 오매불망 딸뿐이었습니다. 시집가서 가정을 꾸린 지 오래인 딸이 어디 아픈 곳은 없나, 밥은 잘 먹고 사나, 그런 것들만이 박 씨의 걱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내리사랑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니겠죠. 한없이 내려간 사랑을 되돌려받는 일은 없었습니다. 아니, 사랑은커녕 자식이라고 하나 있지만 부모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건강은 어떤지조차 전혀 궁금해하지도 않았죠. 전화 온 거 아니야? 어느 날 박신의 집을 방문한 친구가 휴대폰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화면을 보니 웬일인지 딸에게서 전화가 오고 있었죠. 현선이니? 어쩐 일이야? 가뭄에 콩나듯 생사와 긴 정도만 하는 딸이 오랜만에 박 씨에게 연락한 것이었습니다. 긴히 상의할 일이 있어서. 심각해 보이는 목소리에 박 씨는 친구에게 눈짓으로 양해를 구하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문을 닫고 침대에 앉으며 묻는데 딸이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집을 좀 팔아야 되거든. 집을 왜? 이사 가게? 그게 아니라 최서방이 시작한 사업 때문에 목돈이 좀 필요해서. 최근에 다니던 회사를 그만뒀다는 소리는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집을 팔어? 차라리 집을 놔두고 대출을 조금 받는 게 낫지 않아?
그런데 딸은 다른 방법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집에 들어가서 살면 안 될까? 딸이 갑작스럽게 전화를 건 이유였습니다. 박 씨는 5년 전에 남편이 죽고 25평짜리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방이야 남지만 선뜻 그러라고 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였습니다. 가장 큰 것은 딸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딸린 식구들이 전부 오게 된다는 것이겠죠. 사위와 중학생 손자, 손녀까지 오게 되면 혼자서는 넓었던 집이 순식간에 북적될 것이었습니다. 사업이 자리 좀 잡으면 그때는 다시 집 사서 나가야지. 하지만 사정이 그렇다는데 조금 불편할 것 같다는 이유로 부모가 자식의 부탁을 거절하긴 힘들었습니다. 적어도 박 씨는 말이죠. 그래서 생각해보마 하지도 않고 딸의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생각해본들 결정이 바뀔 리도 없었습니다. 통화를 끝내고 거실로 나오자 친구가 무슨 일 있느냐며 걱정스럽게 물었죠. 딸이 우리 집에 들어와서 살겠다네. 정말? 합가하자고 했어? 말하자면 그렇지. 아이고, 좋겠다. 그러자 박 씨가 부럽다는 친구. 나이 들면 딸하고 가까이 사는 게 최고래잖아. 근데 같이 살면 더 좋지 않겠어? 딸내미가 옆에서 살뜰하게 챙겨주고 말이야. 친구도 아들, 딸 하나씩 있지만 전부 멀리 살아서 박 씨가 부러운 듯 했습니다. 박 씨도 물론 걱정만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딸과 함께 산다고 하니 내심 좋기도 했습니다. 친구의 말처럼 아무래도 의지가 될 테니 말이죠. 그렇게 얼마 뒤에 딸은 사위와 아이들 둘을 데리고 박 씨네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못 가 그게 얼마나 아니한 생각이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새로운 내 식구의 입에서 같은 말이 나왔습니다. 딸과 사위는 일하러, 손자, 손녀는 학교에 가고 나면 그때부터 박 씨는 바빠집니다. 우선은 지난밤 물에 담가두었던 사골을 불에 올렸습니다. 따뜻한 사골 국물을 먹고 싶다는 딸의 말에 오늘 하루 종일 우려낼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주위를 둘러보자 해야 할 일이 산더미였습니다. 우선 난장판이 된 식탁 위를 치우고 설거지를 하고 그리고 꽉 찬 빨래 바구니를 비워 세탁기를 돌리고 건조대에 걸려있던 마른 옷을 정리합니다. 그러면 어느새 점심때가 돼 있는데 간단히 점심을 먹고 집을 쓸고 닦고 하면 하루가 끝나갔습니다. 혼자 사는 살림만 하다가 식구가 순식간에 넷이나 늘었으니 하는 일은 4배가 아닌 10배는 되는 것 같았습니다. 혼자 살면 어지를 일도 없고 밥도 간단히 먹는데 사람이 많으니 빨래도 매일 해야 했고 쓸고 닦는 것도 부지런히 해야 했죠. 직장 다니는 딸내미보다 바쁜 것 같네. 박 씨의 혼잣말이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하루 종일 정신이 없었습니다. 또 종일 움직이다 보니 여기저기 쑤시고 아프고 말도 못했죠. 그리고 전처럼 친구도 만나면서 시간 보내는 것은 꿈도 못 꾸는 삶이 되었습니다. 사골국 끓였어? 그래. 먹고 싶다며? 맛있겠네. 딸이 좋아하니 박 씨도 좋았습니다. 종일 끓인 보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으로도 같은 국을 차려주자 딸이 투덜거렸습니다. 아, 엄마. 또 며칠 내내 이것만 줄 거는 아니지? 왜? 많이 끓였는데. 같은 것만 먹으면 지겹지. 그러면 한 끼 먹으려고 몇 시간 동안 끓여? 그럼 그냥 다음부턴 마트에서 사서 해줘. 대수롭지 않게 말하는 딸. 아무튼 변덕은 사위도 손자들도 어쩐지 덜 먹는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사골국은 전부 박 씨의 몫이었습니다. 이렇게 조금 서운한 일도 있었지만
물론 좋은 날도 있었습니다. 딸이 사위와 손주들과 뭘 보러 간다며 늦게 들어오겠다고 하고 출근했습니다. 그러니 오늘은 저녁밥을 차리지 않아도 되는 날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박 씨는 오늘따라 몸이 좋지 않았는데 저녁도 간단히만 먹고 일찍 자리에 눕자 생각하고 있던 차였습니다. 그런데 오후쯤에 회사에 있는 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에 할 일 있어? 할 일? 저녁밥을 차리지 않아도 되면 할 일이 없었습니다. 할 일은 없고 몸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서 좀 쉬려고. 그래? 우리 오늘 뮤지컬 보는 거 엄마도 같이 볼까 했지. 소파에 누워 가물가물 뜨고 있던 박 씨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오늘 보러 간다는 것이 뮤지컬이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정말 엄마도 보고 싶어. 박 씨만 집에 두고 자기들끼리 가는 것이 마음에 걸린 모양이었습니다. 어지간하면 너희들끼리 가라 했겠지만 박 씨도 요 몇 달 집에만 있으려니 힘들기도 힘들었고 원래 드라마나 영화 그런 것들을 보는 걸 좋아했습니다. 물론 집에서 TV로 보는 것이긴 해도 말이죠. 영화는 몇 번 봤어도 뮤지컬은 보러 간 적이 없는데 딸이 데려가 준다면 꼭 한번 보러 가보고 싶었습니다. 얼마나 재미있길래 사람들이 뮤지컬 하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 그러면 택시 타고 7시 반까지 와. 내가 문자로 주소 보내줄 테니까. 알았어, 이따가 보자. 박 씨는 갑자기 들뜨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역시 딸과 함께 사니 이런 문화생활도 해보는구나 했죠. 박 씨는 집을 나서기 전에 몸살약을 먹었습니다. 이제는 몸이 으슬으슬했는데 뮤지컬을 제대로 보려면 몸이 아파서는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공연장에서 다 같이 만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자리에 앉자 무척 설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분은 얼마 가질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몸이 좋지 않아 그런지 약을 먹어 그런지 눈이 또다시 가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려고 고개도 흔들어 봤지만 눈꺼풀은 천근만근이었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딸이 그런 박 씨의 옆구리를 팔꿈치로 쿡쿡 찔렀습니다. 인상을 쓰며 입모양으로는 자지 말라고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곧 수마가 박 씨를 덮쳤습니다. 한참을 졸았다 깼다를 반복하니 어느새 공연은 끝이 나 있었습니다. 박 씨도 너무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박 씨의 상태는 더 안 좋아져서 금방이라도 몸이 무너져 내릴 것 같았습니다. 현선아, 엄마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그런데. 외식을 하기로 했는데 아무래도 박 씨는 먼저 집으로 돌아가 봐야 할 것 같아 딸을 불렀지만 딸의 표정이 무척 어두웠습니다. 아니, 엄마. 공연 보다가 자는 사람이 어디 있어? 옆 사람이 자꾸 쳐다보더라. 나 진짜 창피해서 정말. 딸이 박 씨를 타박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티켓이 얼만 줄이나 알아? 이럴 거면 집에서 잠을 자지. 왜 와서 졸고 있어? 치매 검사라도 해봐야 하는 거 아니야? 하려던 말이 쏙 들어갔습니다. 왜 그래? 재미없으셨나 보지. 내가 진짜 엄마랑 다시는 오나 봐라. 그러면서 쿵쿵거리는 걸음으로 공연장을 나가는 딸의 뒷모습을 쳐다보는데 마음이 울렁거렸습니다. 최서방, 나는 몸이 안 좋아서 먼저 집에 갈 테니까 저녁 먹고 놀다가 천천히 들어와. 아, 같이 안 가시게요? 그럼 집까지 모셔다 드릴까요? 아니야. 택시 타고 가면 돼. 박 씨는 공연장을 나와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도착한 박 씨는 저녁 먹을 기운도 없어 약만 먹고 바로 누웠습니다. 그리고 새벽 동안 내내 앓았습니다. 그런 박 씨를 누구도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엔 아침밥도 못 차려주고 누워있는데도 방문은 열리지 않았고 9시 넘어 거실로 나가보니 또다시 난장판이 된 집만이 박 씨를 반겼습니다. 한바탕 앓고 일어나니 어제보다는 몸 상태가 좋았지만 마음은 어쩐지 더 쓸쓸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박 씨는 우연히 딸과 사위의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장모님도 모시고 가야 하는 거 아니야? 엄마는 데리고 가면 또 잠만 잘 거 아니야. 돈 아까워. 그래도 어떻게 어머니 혼자 집에 두고 우리끼리 가? 그러면 어디 갈 때마다 엄마를 데리고 가자고. 불편하잖아, 그럼. 그래도 불편하긴 해도 안 모시고 가면 서운해 하실까봐 그렇지. 그냥 우리끼리 가자. 내가 잘 말할게. 일이 생겼다고 하면 되지. 선의의 거짓말. 물을 마시려고 방을 나왔던 박 씨는 부엌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다시 조용히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아침, 딸이 박 씨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최서방은 일 때문에 바쁘다 그러고. 나도 야근해. 그리고 애들도 학원 늦게 끝난다니까. 우리 저녁은 하지 마. 그래, 알았어. 오늘이 뮤지컬을 보러 가는 날인 듯 했습니다. 박 씨는 모른 척 했습니다. 이거 가면서 먹어. 평소보다 일찍 출근하는 날이라 아침밥을 챙겨 먹지 못한 딸을 위해 박 씨가 주먹밥 만든 것을 들려주었습니다. 다녀올게. 딸이 주먹밥을 받아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박 씨는 그날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요새 자꾸 몸이 좋지 않고 가슴에 통증도 느껴져서 며칠 전에 검사를 했는데 오늘이 검사 결과가 나오는 날이었습니다. 그건 딸도 사위도 모두 알고 있었지만 그날 밤 다 같이 뮤지컬을 보고 돌아온 딸의 가족은 누구도 검사가 어떻게 되었는지 묻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같이는 살지만 박 씨는 혼자만 붕 떠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왜인지 몰라도 혼자 살 때보다도 더 외로운 기분이 들었죠. 그렇게 약 보름쯤 지났을 때 딸이 박 씨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2박 3일로 동해 여행 다녀오려고 하는데. 엄마도 갈 거야? 어쩐지 느껴지는 머뭇거림에 박 씨는 잠시 말을 골라야 했습니다. 기분 탓인지는 몰라도 박 씨가 거절하기를 바라는 눈치였습니다. 2박 3일이라 걸어 다니고 하려면 아무래도 좀 힘들긴 할 거야. 잠자리도 불편하고. 박 씨가 대답이 없자 딸이 손뼉을 탁 치며 말했습니다. 아, 맞다. 엄마 병원에서 뭐래? 안 좋대? 빨리도 물어본다 싶었습니다. 정밀 검사했어. 뭐? 어디 크게 아픈 거야? 그건 아니고 아직 몰라. 혹시 몰라서 해보자고 그래서. 큰 문제는 없을 거래. 뭐야, 그러면 이번엔 집에서 쉬는 게 나을까? 답은 이미 정해져 있는 듯 했습니다. 그래. 집에서 쉬어야지. 박 씨는 딸이 원하는 대답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러자 박 씨의 건강에 큰 이상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여행에 따라가지 않아서 그런 것인지, 딸은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다녀올게. 엄마는 오늘 계속 집에 있어? 아니, 오전에 잠깐 병원 다녀와야 해. 결과 들으러. 알았어. 다녀오면 연락 줘. 그렇게 딸과 사위, 손주들은 박 씨만 남겨둔 채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이틀 뒤에 돌아올 예정이니 박 씨도 이틀 동안은 집안일에서 해방이었습니다. 그렇게 좋은 점만 생각하자 싶었습니다. 그래야 이 섭섭한 마음이 감춰지니 말이죠. 그리고 병원에 다녀온 뒤 박 씨는 어쩐지 정신이 없었습니다. 멍하니 있다가 거실을 서성거리다가 딸에게 전화를 하려고 휴대폰을 들었다가 다시 놓기를 반복했습니다.
검사 결과가 좋지 않았는데 여행 간 딸에게 굳이 지금 말해서 모처럼 간 여행을 망칠 필요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박 씨는 한숨을 쉬고 결국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박 씨는 소파에서 일어나 화장실에 들어가 따뜻한 물로 손을 씻었습니다. 그리고 욕실을 나오려는데 이게 왜 이래? 문고리가 덜컹덜컹 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돌아가지는 않았습니다. 안에서만 잠글 수 있는 문이었는데 잠금을 풀려고 해도 꿈쩍도 하지 않았고 문고리도 요지부동이었죠. 낑낑거리며 힘을 주어도 소용이 없자 박 씨가 몸통으로 문을 쿵쿵 쳐보았습니다. 아야야, 몸만 아플 뿐이었죠. 변기 뚜껑을 닫고 잠시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중에 가장 단단해 보이는 샴푸통을 들고 문고리를 세차게 내리쳐 보았습니다. 하지만 힘없는 노인네가 아무리 쳐봐야 소용이 없었습니다. 하필이면 휴대폰도 거실에 두고 왔는데 이러다가 못 나가는 것 아닌가 하는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현선이가 연락이 오겠지. 딸이 병원에 다녀오면 전화하라고 했었는데 박 씨에게서 연락이 없으면 결과를 물으러 전화를 한 번이라도 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박 씨가 계속 받지 않으면 딸이 이상하게 여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변기 위에 앉아서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2시간은 더 지난 것 같은데 문 밖은 잠잠했습니다. 한창 여행을 즐기고 있을 시간인지 딸에게서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배가 고파 세면대에서 물을 받아 마신 뒤에 박 씨는 앉아있기도 힘들어 벽에 기댄 채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시계가 없으니 얼마나 시간이 흐른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모르긴 몰라도 좋기 10시간은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도 거실에 있는 휴대폰은 한 번도 울리지 않았습니다. 지쳐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잘 시간이 됐는지 박 씨는 그렇게 바닥에 앉은 채로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도 또다시 눈을 떴을 때는 박 씨는 이제 기진맥진해서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쯤 되니 딸이 야속했습니다. 어떻게 여행을 가서 연락 한 번 없는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다른 날도 아니고 병원에서 검사 결과가 나오는 날이라고 했는데도 말이죠. 아니, 하다못해 혼자 있는 엄마가 밥은 먹었는지 전혀 궁금하지도 않은 것 같았습니다. 지금 하루가 지났다고 쳐도 내일은 돼야 딸이 돌아올 텐데 그때까지 못 나갈까봐 무서웠습니다. 이러다가 딱 죽겠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이 더 흘러 박 씨가 이젠 배고픔도 있고 거의 포기 상태가 되었을 때 거실에서 벨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가 박 씨에게 전화를 거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고, 현선이인가 보다. 너무 반가워서 눈물이 찔끔 났는데 이내 벨소리는 끊겼습니다. 혹시라도 다시 전화하지 않으면 어쩌나 두려웠는데 30분쯤 흐르자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잠잠하더니 점점 짧은 간격으로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에 살았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러고는 정신이 점점 희미해져 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박 씨는 쾅쾅거리는 소리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한참 바깥이 시끄럽더니 화장실 문이 부서지는 듯한 소리와 함께 벌컥 열렸습니다. 어머! 이게 무슨 일이야? 딸인 줄 알았는데 친구인 듯 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박 씨는 응급실에서 수액을 맞으며 정신을 차렸습니다. 옆에는 친구가 앉아 있었습니다. 진짜 큰일 날 뻔했어. 어떻게 알고 왔는지 궁금했는데 박 씨가 묻기도 전에 친구가 말을 이었습니다.
아니, 전화를 하도 안 받아서 혹시 혼자 쓰러져 있나 해서 와봤더니 전화도 안 받고 문도 안 열어주고. 그래서 내가 신고했어. 딸내미도 여행 간다고 해서 아무래도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아서 말이야. 내가 안 와봤으면 어쩔 뻔했어. 안도하는 모습을 보니 박 씨도 마음이 놓였습니다. 친구의 말대로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더듬더듬 휴대폰을 확인해 보았는데도 여전히 딸에게선 연락이 없었습니다. 아마 이 친구가 아니었다면 딸이 여행에서 돌아올 때까지도 화장실 안에 갇혀 있어야 했을지도 몰랐습니다. 수액을 다 맞고 친구가 박 씨를 집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어느새 깜깜해져 있었는데 그때까지도 딸은 연락이 없었습니다. 딸한테 전화 안 해봐도 돼? 박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와서 연락한다고 무엇라 할까요? 지금 당장 오라고 할 수도 없고 어차피 큰일은 이미 지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운도 없고 마음도 좋지 않아 그러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점심쯤에 딸이 돌아왔습니다. 엄마, 동해 여행 진짜 재미있었어. 바다도 너무 예쁘더라. 그러게 장모님 다음에는 같이 가세요. 딸도 사위도 손주들도 신이 나 보였습니다. 졸리면 들어가서 자. 나도 멀리 다녀왔더니 피곤하다. 낮잠이나 자야겠어. 딸이 거실 소파에 누워있는 박 씨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런 질문도 없이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별일은 없었는지 병원 결과는 어땠는지 묻지 않는 딸이 너무나 야속했습니다. 묻지 않는 건 궁금하지 않은 것이니 박 씨도 굳이 딸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박 씨의 속만 골마 들어갔습니다. 그런 박 씨의 심정도 모르는 딸은 얼마 뒤에 또다시 박 씨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아무래도 분가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여행에서 사위와 어떤 상의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박 씨도 딸의 말에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박 씨도 내심 그게 나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라. 박 씨는 힘없이 대꾸했습니다. 박 씨만 불편할 리가 없었겠죠. 아무래도 딸은 딸대로, 사위는 사위대로, 손주들은 손주들대로 불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손녀딸은 방이 따로 없어서 박 씨와 한 방에서 같이 지내고 있으니 말이죠. 근데 우리가 엄마 살 집을 구해주면 엄마가 나가서 살 수 있을까? 우리가 가게 되면 작은 집으로는 안 되니까. 어렵사리 이야기를 꺼낸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처음 든 감정은 아무래도 원망이 컸던 것 같습니다. 너무한다 싶었습니다. 혼자니까 방 하나 정도 있는 작은 데서 충분히 살만하지 않을까? 이리저리 포장해도 결국은 박 씨 보고 나가라는 소리였습니다. 아니, 그러고 싶지는 않다. 박 씨는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박 씨가 이런 대답을 할 줄은 몰랐는지 딸이 당황하며 대꾸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나가? 그러면 월세가 너무 비싸지. 그래도 엄마는 이 집에서 살래. 박 씨가 고집을 부린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딸도 약간은 경직되어 말했습니다. 엄마 딸이랑 손주들까지 집 없이 헤매는 게 마음이 편하겠어? 기가 막힌 소리였습니다. 딸의 집이 없는 것은 박 씨와는 무관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박 씨의 집으로 받아준 것은 순수하게 딸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이 집을 내놓지 않는다고 역정을 내는 딸에게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진짜 너무한다. 너는 그럼 엄마가 이 집에서 쫓겨나서 사는 게 낫다고 생각하니? 쫓겨나다니. 그게 제일 합리적인 방법이 아닐까 하는 거지. 너희는 젊으니까 집이야 돈 모아서 다시 사면 되잖아.
최서방 사업도 요새 잘 된다며.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살 곳이 있어야지. 엄마는 이제 돈도 못 벌고 가진 거라고는 이 집이랑 돈 몇 푼이야. 그런데 엄마한테서 이 집을 뺏어가면 어떻게 살라는 거야? 너는 엄마 생각은 하니? 아니, 안쓰럽지도 않니? 박 씨의 말에도 딸은 자신의 가족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래도 엄마가 우리 가족 좀 생각해줘. 가족? 엄마는 네 가족 아니야? 아니, 그 가족 말고. 이제 나한테 가족은 남편이랑 자식들이지. 엄마도 당연히 그러지 않았어? 이제는 박 씨는 딸의 가족도 아니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살면서 이토록 서러웠던 기억은 없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한 건 현선이 너야. 내가 너무해? 나는 내 나름대로 엄마한테 잘하면서 살았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엄마가 내 부모라면 이 정도는 자식 사정 좀 생각해줬으면 좋겠어. 아니, 너도 엄마 사정 좀 생각해줘라. 박 씨는 마른 침을 한 번 삼키고 말을 이었습니다. 궁금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알고 있어라. 너희 여행 갔다 온 동안 엄마 하루 동안 화장실에 갇혀서 죽을 뻔했어. 뭐? 딸이 깜짝 놀라 되물었습니다. 더 들어. 그리고 엄마 위암이기래. 한 달 뒤에 수술하기로 했어. 그러니까 엄마도 여기저기 떠돌아다닐 상황도 아니거든. 그동안 엄마가 네 사정만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이제는 너도 엄마 좀 안쓰럽게 여겨줘라. 딸은 박 씨의 말에 무척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 왜 진작 말을 안 했어? 그제서야 딸은 유난히도 힘없는 박 씨의 목소리를 눈치챘습니다. 넌 엄마가 어떻게 되든 전혀 상관없었잖아. 알고 싶지도 않았잖아. 그럴 리가 있어? 그런 거 아니야. 나가려면 너희가 나가. 아니다. 수술 받기 전에 나가줬으면 해. 나도 불편했어. 몸도 아프고. 엄마도 이제 집안일 하는 것도 지쳤어. 좀 편하게 스트레스 안 받고 살다가 수술 받고 싶어. 딸은 말이 없었습니다. 박 씨는 일방적으로 대화를 끝냈습니다. 이제는 딸이 뭐라고 하든 결심을 굳혔습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수술을 받기 일주일 전에 딸은 월세집을 얻어서 나갔습니다. 박 씨의 간곡한 부탁에 딸도 더 이상은 실랑이를 하지 않았죠. 그리고 수술날이 되었을 때 딸이 찾아와 곁을 지켰습니다. 박 씨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딸을 맞았죠. 수술 잘 됐다네. 항암만 잘하면 걱정할 것 없다고 의사가 그랬어. 그래. 딸과는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었고 누구도 그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몸이 회복되면서 딸과의 사이도 점점 제자리를 찾아가는 듯 했습니다. 그래도 박 씨는 다시 예전처럼 같이 살거나 딸에게 의지할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퇴원한 뒤에도 가끔 안부를 묻곤 했지만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이렇게 적당한 거리에 살면서 서로 안부를 묻는 정도. 이 정도 거리가 좋았습니다. 뭐하러 나이 들어 딸 뒷바라지 하면서 갖은 고생을 했는지 몰랐습니다. 뭐든지 해도 젊은 딸이 더 잘할 거고 그렇게 끔찍하게 생각하는 자기 가족은 딸이 알아서 잘 챙길 텐데 말이죠. 다 큰 딸을 여전히 품에 두려한 박 씨의 잘못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욕심 때문에 탈이 생긴 것이었죠. 시간이 흘러 박 씨는 건강을 되찾았고 전보다도 활기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친구도 자주 만났고 딸이 주는 티켓으로 가끔은 영화나 공연도 보러 갔습니다. 그러니 전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그리고 박 씨는 생각했습니다. 자식에게 이미 준 사랑 되돌려 받지 못한다고 서운해하는 게 참 어리석었다고 말이죠. 이미 딸을 키우며 충분한 사랑을 느꼈으니 그걸로 박 씨의 모든 사랑을 되돌려 받은 거나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 그걸로 됐다 싶었습니다. 나무는 가만히 있고자 하나 바람이 그치지 않고 자식은 효를 다하고자 하나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네. 아고,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난번에 두 군데서 사주를 봤거든요. 그런데 한 군데서 그러더라고요. 며느리가 전생에 기생이어서 팔자가 아주 세다고요. 네? 아니, 그래서 제가 연지를 참 좋게 봤었는데, 저도 사람인지라 그 말을 듣고 어떻게 안 심란하겠어요. 그만하세요. 그리고 우리 아들은 턱이 각진 여자랑 궁합이 좋다고 했는데, 보시다시피 연지가 턱이 얄쌍해서 그것도 좀 안 맞고요. 가만히 있어 보세요. 제가 여기다가 적어왔는데, 임신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결혼이라면 모를까 절대 결혼시키지 마라. 전생의 기생이라서 팔자가 아주 세다. 30대에 큰 횡액을 만난다. 연지가 지금 30이잖아요. 이제부터 10년간은 조심해야 해요. 아무튼간 우리 아들이랑 궁합도 좋지가 않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진혁이한테 말했더니 하도 연지 아니면 안 된다 그래서 한 군데 더 간 거예요. 거기도 정말 용한 곳이거든요. 거기서 그래도 둘이 음양이 맞아서 살면 또 잘 살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마음이 어느 정도 좀 놓여가지고요.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58세 한수미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딸 30세 박연지의 결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일반적이라면 일생에 한 번 있는 상견례. 한 씨에게는 웃지도 울지도 못할 에피소드가 되어버렸습니다. 상식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예비사돈 때문에 딸은 무척 상심했고 그런 딸을 보는 한 씨의 속도 썩어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결혼 전에 이런 일을 겪은 것이 천만다행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씨는 남몰래 가슴을 쓸어내렸죠. 한 씨의 외동딸 박연지는 올해 30이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한 씨에게 남자친구를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같은 직장에서 만나 2년간 연애를 했다며 말이죠. 그렇게 두어 번 딸의 남자친구를 만나보았는데 딸이 좋아한다니 한 씨도 좋은 콩깍지를 씌운 채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나 프로포즈 받았어. 그리고 반년이 안 되어서 프로포즈를 받았다며 결혼할 생각이라고 말했죠. 어머, 정말? 뜻밖의 말에 한 씨는 놀랐습니다. 이제 30이니 몇 년 안에 결혼하겠지 하는 생각은 있었지만 조금 이른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죠. 벌써 결혼을 하겠다고? 벌써라니, 저 30이에요. 너희 친구들 중에서 결혼한 친구 아무도 없잖아. 내가 처음으로 가는 거지 뭐. 남편도 서운한 감정을 표시했습니다. 아무래도 곱게 키운 외동딸 시집 보내려고 생각하니 기분이 이상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30이면 결혼해도 이상할 나이는 아니지. 축하해, 연지야. 딸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한 씨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런데 결혼할 거면 상견례도 하고 그래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러자 딸이 대답했습니다.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얘기 중이야. 언제가 괜찮아? 엄마 아빠는 주말이면 다 되지. 결정되면 말해줘. 딸 시집 가는데 바쁜 일 있어도 맞춰야지.
그리고 얼마 뒤에 날짜를 잡았다고 일러주었습니다. 바로 보름 뒤였습니다. 벌써 상견례를 한다고? 뭐가 갑자기 진행되는 것 같아. 결혼 얘기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자기들끼리는 그전부터 상의가 됐겠지. 그리고 상견례 먼저 해도 결혼은 바로 하는 거 아니니까 너무 섭섭해 하지 말어. 연지는 그쪽 부모님은 뵌 적이 있대. 한두 번? 우리랑 비슷하지 않을까? 아, 어머니만 있대? 오래전에 부모님이 이혼하셨다더라고. 그래? 어머니는 어떻대? 어떤 사람인지 좀 알고 나가야 하는 거 아닌가? 아이고, 우리가 결혼해? 상견례에선 그냥 인사만 하면 되는 거지. 그런가? 그럼 집이나 혼수 이런 거는 어떻게 하기로 했대? 남편이 한시보다도 걱정이 많아 보였습니다. 안 그래도 반반 할 거라고 얘기하긴 하던데. 그래? 그래도 어느 정도 금액일지 알아야 반을 주는 거 아니야. 왜? 너무 많으면 안 주게? 그럴 리가. 딱 반반 하자 그래야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래야 나중에 서로 말이 안 나오지. 얼마가 됐든 보태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래. 한씨의 남편이 호언장담을 했고 그 모습을 보며 한씨는 웃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흘러 상견례 날짜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엄마, 뭐 좀 물어볼 게 있어서. 갑작스럽게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뭘 물어봐? 나 태어난 시간 기억나? 뜬금없이 그건 왜? 한씨가 의아해하며 묻자 딸이 대답했습니다. 아, 진혁이 어머님이 여쭤보셔서.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태어난 시간을 물었다는 딸. 며느리 될 아이의 태어난 시간을 물었다는 것이 뜻하는 건 한 가지였죠. 왜? 궁합이라도 보신대? 글쎄 그러지 않을까. 여쭤보시길래 엄마한테 물어보겠다고 하고 일단 끊었지. 네가 오전 10시쯤 태어났지. 그래? 알았어. 상견례 준비는 잘했어? 말도 마라. 너희 아빠는 어제 새로 산 양복 입고 거울을 30분 동안 봤다. 정말? 에이, 결혼식도 아닌데 뭐. 어머, 그래도 신경은 써야지. 어려운 자리잖아. 한씨와 남편은 손꼽아 상견례 날을 기다렸습니다. 생전 처음 겪는 일이고 내 딸의 시어머니가 될 사람을 만날 생각을 하니 긴장도 됐죠. 그런데 딸의 전화를 받은 뒷날이었습니다. 상견례 바로 전날이었죠. 한씨는 딸에게서 황당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엄마, 상견례 날짜를 좀 미뤄야겠어. 어머, 왜? 한씨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하루 전날의 날짜를 바꾼다기에 딸과 예비사위 사이에 큰일이 있나 싶었죠. 아, 그게 진혁이 어머니가 점 같은 걸 보셨는데. 상견례 날짜를 정해줬대. 내일 하면 절대 안 된다고 했다나 봐. 어머, 정말? 한씨가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안 그래도 전날 생년월일씨를 물어와 의아했는데 상견례 날짜까지 바꿀 줄은 몰랐습니다. 요즘에도 그런 거 믿는 사람이 있구나. 응, 어쩌지 미안해서. 그쪽에서 꼭 바꿔야겠다면 어쩔 수 없지 뭐. 그래서 언제로? 다음 주 일요일 괜찮아? 그래. 알았어. 아니 근데 어떻게 하루 전에 그럴 실수가 있지? 상견례 날짜를 전봐서 정하는 것까지는 뭐라 할 것까지는 없었지만 딸은 하루 전날 변경된 날짜에 기분이 상한 듯 했습니다. 기분이 그러네. 그래서 내가 진혁이한테 뭐라고 했더니 미안하다고 자기 태어난 시간을 알려주더라고. 나도 보라면서. 근데 내가 그것 때문에 기분이 나쁜 게 아니잖아? 에이, 괜히 결혼 앞두고 싸우지 마. 좋게 생각하고 말아. 엄마 아빠 다음 주에 일 없어. 딸은 연신 미안해했고
한 씨는 전화를 끊고 남편에게 얘기하며 그저 웃고 말았습니다.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 믿는 사람도 있는 것이니 말이죠. 물론 미리 알려줬다면 좋았겠지만 별거 아닌 일에 날카롭게 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딸은 엄마 아빠가 상견례에 뭘 입고 갈지 궁금하다며 한신의 집에 방문했습니다. 어때? 우아해. 정말? 응, 엄청 귀부인 같아. 얼씨구, 딸과 한 씨의 대화를 듣고 있던 한 씨의 친언니가 코웃음 지었습니다. 근처에 볼 일이 있다며 오전에 잠시 들렀다가 조카가 온다기에 기다리고 있었죠. 연지야, 네가 벌써 커서 결혼을 다 하니. 그러니까 말이야. 한 씨가 다시 옷을 갈아입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셋이 둘러앉아 오랜만에 수다를 떨었습니다. 그러다가 상견례가 미뤄진 경위에 대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사주? 궁합? 한 소리 할 줄 알았더니 딸의 남자친구 생년월일씨를 알려달라며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여기 그런 거 믿는 사람 한 명 더 있네. 아니, 요즘에는 핸드폰으로 그런 거 다 볼 수 있어. 나도 우리 딸이 설치해줘서 해봤는데 재밌던데. 아니, 그런 거 뭐 하러 봐. 그냥 재미로 보는 거지. 그리고 그쪽에서는 그런 거 다 확인했다며. 그러면 우리도 좀 알고 가야 말이 통하지 않겠어? 딸도 내심 궁금했는지 이모와 함께 핸드폰에 콜을 받고 구경했습니다. 이거 결혼하면 연지가 손해인데. 언니의 말에 한 씨도 휴대폰을 힐끔 보았는데 사주와 궁합이 쭉 나와 있었습니다. 한자도 많고 모르는 표현도 많았지만 결론은 궁합이 안 좋다였습니다. 남자 쪽의 사주도 죄다 안 좋은 이야기만 적혀 있었습니다. 거봐. 말도 안 된다니까? 한 씨가 웃으며 말하자 찝찝한 표정을 짓던 딸도 말했습니다. 그러게. 이것만 보면 결혼하면 큰일 나겠는데? 재미로 보라 그랬는데 하나도 재미없는 말만 있네. 한 씨의 언니도 민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한 씨도 딸도 그 결과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그런 게 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고 생각했으니 말이죠. 그리고 얼마 뒤 상견례 날이었습니다. 한 씨와 남편 그리고 딸은 약속한 시간보다 조금 이르게 식당에 도착했습니다. 시간을 보니 15분쯤 남아 있었죠. 한 씨와 남편은 서로의 옷매무새를 가다듬어 주었습니다. 아이고, 왜 이러냐? 목이 탄다. 남편이 찬물을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긴장하지 마, 아빠. 내가 뵀을 때는 평범한 분이셨어. 그 말에 한 씨도 남편도 조금 안심을 했습니다. 그렇게 20분쯤 흘렀을 때 딸이 시계를 힐끔거리며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안 오지? 약속 시간에서 5분이 지나 있었습니다. 곧 오시겠지? 우리가 너무 빨리 왔어? 그런데 거기서 10분이 더 지나도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잠깐만. 진혁이한테 연락 좀 해볼게. 딸이 휴대폰을 들고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렇게 잠시 통화를 하던 딸이 전화를 끊고 말했습니다. 거의 다 왔다네. 그리고 5분 뒤에 예비사위와 그의 어머니가 도착했습니다. 약속 시간에서 20분이 지체된 시간이었습니다. 아이고, 늦어서 죄송해요. 거의 다 와서 접촉사고가 있었어요. 어머, 다친 데는 없으세요? 아주 살짝 부딪힌 거라 차만 조금 긁혔어요. 걱정 마세요. 예비사위가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서로 인사를 하고 다 같이 착석을 했습니다. 잠시 어색한 기류가 흐르고
음식이 들어오기 시작하니 조금 분위기가 풀렸습니다. 서로의 안부를 묻는 대화가 끝날 때쯤 한씨가 슬슬 결혼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려고 하는데 예비 사돈이 대뜸 말했습니다. 지난번에 상견례 날짜를 바꿨잖아요. 사실 제가 아주 용한 데서 사주를 봤어요. 궁합하고.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는데 그 부분은 좀 양해를 드려요. 아, 예. 괜찮습니다. 날짜도 딱 오늘이어야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좀 생각할 것도 있고 해서 무엇을 생각하는지는 몰라도 말끝을 흐리는 게 좋은 뜻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그 얘긴 하지 마세요. 옆에서 예비 사위가 말리니 그 내용이 더 궁금했습니다. 왜 그러세요? 무슨 얘기요? 그러자 여자는 한씨가 물으니 어쩔 수 없이 이야기한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아고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두 군데서 사주를 봤거든요. 그런데 한 군데서 그러더라고요. 며느리가 전생에 기생이어서 팔자가 아주 세다고요. 네? 기생이요? 한씨가 당황스럽게 되물었고 딸도 남편도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여자의 옆에 앉아있던 딸의 남자친구의 표정도 아주 처참했습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연지를 참 좋게 봤었는데 저도 사람인지라 그 말을 듣고 어떻게 안심란했겠어요. 그래서 좀 생각할 시간도 필요하긴 했죠. 이걸 뭐라고 대꾸해야 할지 몰라서 입만 벌리고 있었습니다. 집이나 예물예단 이런 이야기가 나올 거라 생각했지. 첫 만남에 이런 말을 들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그만하세요. 예비 사위가 어금니를 사리문 채로 낮게 속삭였습니다. 그런데도 아랑곳 않고 여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들은 턱이 각진 여자랑 궁합이 좋다고 했는데 보시다시피 연지가 턱이 얄쌍해서 그것도 좀 안 맞고요. 그리고 뒷내용이 잘 떠오르지 않는지 눈알을 위로 굴리더니 가방을 뒤적거렸습니다. 가만히 있어 보세요. 제가 여기다가 적어왔는데 점쟁이인지 누군지가 일러준 사주풀이라도 적혀 있는지 접혀 있는 종이를 펴서 안에 내용을 읽는데 그 내용이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임신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결혼이라면 모를까 절대 결혼시키지 마라. 전생의 기생이라서 팔자가 아주 세다. 30대에 큰 횡액을 만난다. 연지야, 10년간은 진짜 조심해야 해. 그러면서 한참을 읊었습니다. 아무튼간 우리 아들이랑 궁합도 좋지가 않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진혁이한테 말했더니 하도 연지 아니면 안 된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 군데 더 간 거예요. 사준이 궁합이니 하는 것을 믿지는 않았지만 저게 내 딸의 사주라는데 부모인 한씨가 기분이 좋을 리가 없었습니다. 거기도 정말 용한 곳이거든요. 거기서 그래도 둘이 음양이 맞아서 살면 또 잘 살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어느 정도 좀 놓여가지고요. 할 말을 다 했는지 이제 와서 한씨의 표정을 살핀 여자가 뜨끔하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표정이 안 좋으시네. 어쨌거나 잘 살 거라고 했어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저희 딸이 뭐라고요? 기생이요? 아, 물론 전생에요. 전생이고 현생이고 누가 딸이 기생이었다는데 그렇구나 하고 말 수가 있을까요? 그런 사주 보는 것까지는 좋은데요. 말씀이 좀 심하시네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옆에서 딸의 남자친구가 대신 사과했지만 기분은 상할 대로 상했습니다. 딸을 슬쩍 보니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한 것이 자신의 심정과 크게 다르지 않은 듯 했습니다.
남편은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여자가 변명하듯이 말했습니다. 아니, 너무 기분 나쁘게 듣지는 마세요. 근데 이게 그렇게 무시할 게 못 된다니까요. 두 군데서 보느라 돈도 많이 썼어요. 우리 여동생이 젊었을 적에 결혼할 남자를 데리고 왔는데 아주 둘이 상극 중에 상극이라고 절대로 결혼하면 안 된다고 집안에서 전부 반대를 했어요. 근데 기어코 결혼을 해가지고 어떻게 됐는 줄 아세요? 무슨 만담을 전해주듯이 이야기하는 모습을 한 씨가 질린 표정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대답을 기대했던 것은 아닌 모양인지 속삭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 글쎄 결혼하고 5년도 안 돼서 과부됐어요. 아, 제발 그만하세요. 딸의 남자친구가 호소했습니다. 울고 싶은 듯한 그 표정을 보니 딱했습니다. 한 씨는 화를 꾹 참고 대꾸했습니다. 저희는 그런 걸 안 믿어서요. 예의를 차리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야 생각났다는 듯 그 여자가 손뼉을 딱 치며 말했습니다. 아 참, 겉보세요. 딱 오는 길에 사고도 났잖아요. 그게 꼭 딸의 사주 때문이라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여자는 그놈의 사주를 맹신하고 있는 것 같지만 방 안에 있는 누구의 공감도 얻지 못했습니다. 한 씨가 기가 막혀 하고 있는데 옆에서 딸의 남자친구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그런 거 아니에요. 신호대기 중에 뒷차가 늦게 멈춰서 아주 살짝 부딪힌 거예요. 살짝이든 세게든. 그러니까 그게 다 여기 오다가 그런 거잖아. 그만하시라니까요. 분위기가 엉망이 됐습니다. 딸은 무슨 생각인지 한마디도 안 하고 있었고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나마 딸의 남자친구가 적극적으로 말려 사주 이야기는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결혼 장소며 예물이며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한 씨 귀에는 잘 들어오지가 않았습니다. 예식 날짜는 언제쯤으로 생각하고 있니? 한 씨가 딸과 예비 사위에게 물었습니다. 내년 봄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맞아. 좀 따뜻할 때 하려고요. 그제서야 딸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봄 신부 좋지? 둘이 상해 잘해서 알려줘. 그런데 맞은편에 있던 여자가 슬그머니 종이를 쥐었습니다. 또 무슨 이상한 말을 하려나 주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눈치가 보여도 할 말을 해야겠는지 다시 입을 열었죠. 사실 제가 예식 날짜도 받아왔어요. 듣기도 전에 골치가 아팠습니다. 아, 날짜는 애들 스케줄에 맞춰야 되지 않을까요? 네. 전보다 중요한 게 당사자들 일정이잖아요. 남편의 말에 여자가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아이, 그럼요. 그래서 날짜를 좀 여러 개 받아왔죠. 일단 들어보세요. 그러면서 날짜와 요일 시간을 말해주는데 추운 겨울 아니면 일요일 5시, 죄다 사람들이 기피하는 때였습니다. 날짜를 저렇게 받아오기도 힘들 듯 했습니다. 어머니, 날짜는 저희가 상의할게요. 아니, 그러니까 둘이 상의는 하는데 되도록이면 이 중에서 골라라 이 말이야. 그래야 그나마 나쁜 궁합이 꺾인대. 또 그 이야기가 나오자 여자의 말이 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씨는 이제 상의할 것은 다 상의했으니 이 대화를 그만 끝내고 싶었습니다. 더 얘기 나눌 게 있으면 애들 통해서 이야기하죠. 한 씨가 이만 이 자리를 파하자고 애둘러 말했습니다. 아주 힘겨운 시간이었지만 그래도 딸이 가만히 있으니 이 자리에서 한 씨가 할 말은 없었고 상견례가 끝나고 딸과 심도 깊은 대화를 해보자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딸도 일어나려고 채비를 하는데 여자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하자며 붙들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걸 말 안 했네요. 연지 기가 하도 세서 우리 아들이랑은 주기적으로 떨어져 지내는 게 좋대요. 안 그러면 진혁이 운을 다 가져간대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진혁이가 우리 집에서 자던가 아니면 주말 부부를 하던가 어쨌거나 그런 방향으로 의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머니, 여자의 아들이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자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는 표정으로 여자가 대꾸했습니다. 아니 왜 그래? 결혼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네가 좋다니까 엄마가 여러 방법을 찾아본 거잖아. 그래서 고마워하기라도 해야 하는지. 아니, 결국 제가 처갓집 덕 본다고 했다면서요. 그러자 여자가 찔끔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작 좋은 얘기는 쏙 빼놓고 이야기한 듯 했죠. 연지가 평생 돈 걱정 없이 살 사주라고 했다면서요. 그런데 여기서는 왜 그런 말만 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여자가 아들의 옆구리를 사정없이 찌르며 말했습니다. 넌 가만히 있어. 내가 없는 말 하는 게 아니잖아. 사주 결과를 맹신하는 여자가 궁합이 안 좋다는 소리에도 상견례를 한 이유가 이것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잠깐 나가서 나 좀 봐. 부들부들 떨던 딸이 남자친구를 데리고 방을 나갔습니다. 방 안의 분위기는 험악했습니다. 남편의 시근덕거리는 숨소리가 한시의 귓가에 크게 들렸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하는 심각한 표정이었죠. 하지만 남편은 말 한마디 함부로 했다가 딸의 결혼이 자신 때문에 어그러질까봐 참고 또 참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한씨는 결국 한마디라도 해야만 했습니다. 어른이 말이에요. 애들이 결혼하기로 했으면 안 좋은 소리를 들었어도 이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사주를 떠나서 그게 기본적인 예의잖아요. 뭐가 마음에 안 드셨으면 아들 통해서 말씀하셨으면 됐고요. 이건 결혼시키려고 나오신 게 아니라 애들을 갈라놓으려고 나오신 것 같네요. 한씨의 말에 여자가 무언가 대답하려고 입을 벌리자 벌컥 소리를 내며 방문이 열렸습니다. 무척이나 심각해 보이는 딸과 남자친구의 모습에 한씨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오늘 일 없던 걸로 할게요. 결혼도요. 딸의 폭탄 선언에 예비 사위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눈을 크게 떴고 한씨는 마음속으로 안도를 했습니다. 딸이 결혼을 무르겠다는데 안도하는 게 맞나 싶었지만 사실 상견례만 끝나면 딸을 뜯어 말리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아니 기가 막혀. 상견례를 없던 일로 할 수가 있는 일인가요? 그렇다고 하네요. 실례 많았습니다. 한씨와 남편이 자리에서 일어나자 여자가 당황하며 붙잡았습니다. 뭔가 오해가 있는가 본데요. 제가 결혼을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요. 그쪽에서 반대하고 안 하고는 중요하지가 않네요. 한씨도 더 이상은 참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우리 딸이 전생에 기생이라 기가 세다고 그러셨죠? 또 뭐라 그러셨죠? 아니에요. 궁금하지도 않네요. 차라리 잘 됐어요. 맘에 안 드는 며느리 안 보시니 좋으시죠? 저희도 이상한 미신 때문에 헛소리하는 사람이랑은 사돈을 못 맺을 것 같네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귀신이라도 본다고 하시겠어요? 뭐라고요? 귀신이요? 얼마나 용한 데 가서 본 건 줄 아세요? 돈 몇 푼으로는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래요? 우리도 그런 거 잘 아는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우리 딸이 10월생 만나야 좋다던데. 예비사위가 10월생도 아니고 제복도 없고 평생 떠돌아다닐 사주라던데요. 그런데 저희는 그런 거 안 믿었는데 그 용한 데서는 그런 말 안 해주던가요? 이봐요. 말이면 단 줄 알아요. 그러면 당신은 말이면 단 줄 알아요?
아니, 어디서 봤길래 그런 소리를 해요? 말해보세요. 말하면 내가 웬만한 데는 다 아니까. 그러면서 난리를 치는데 한 씨는 휴대폰으로 본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알 것 없고요. 아주 용한 데서 봤으니까 아드님이나 챙기세요. 이것 봐. 진혁아. 내 말이 맞지? 연지가 기가 세다더니 딱지 엄마 닮아서 그런가 보다. 그만 좀 하고 나오세요. 여자의 아들이 여자의 팔을 잡고 끌었습니다. 넌 가만 좀 있어봐. 용하다더니 진짜로 용하다. 어떻게 딱 알고 이런 집안이랑 결혼시키지 말라고 했을까? 그 소리에 한 씨도 한마디 했습니다. 그러게요. 용하긴 한가 봐요. 아까 뭐라고 하셨죠? 우리 딸이 30대에 횡액을 만난다고 그랬죠? 그게 지금인 것 같네요. 얼마나 다행이에요. 횡액 지나갔으니 이제 평생 돈 걱정 없이 살면 되는 거죠? 그러자 여자가 눈이 뒤집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딸은 그 모습을 질린 듯 보고 있었고 여자의 아들이 여자를 끌고 나갔습니다. 방 안에 한 씨와 남편, 딸이 남아 있었는데 꼭 전쟁이라도 겪은 듯한 표정들이었습니다. 말 한 번 잘했네. 남편도 그런 성격이 아닌데 열이 받았는지 한마디 했습니다. 딸은 아직도 얼굴이 붉었습니다. 파혼할 거야. 미안해.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나는 그런 시어머니랑 가족 못해. 차라리 혼자 살고 말래. 혼자 살긴 뭐하러 혼자 살아? 좋은 사람 만나면 되지. 그러면 진혁이는 어떻게 하게? 헤어져야지. 다시는 엮이고 싶지 않아. 사실 자라온 배경이라는 게 무시 못할 것이었습니다. 사주일이야 아들이 잘 모르고 있었다고 치더라도 어머니가 저런 성격이면 아들도 단속을 잘못한 죄가 있었습니다. 딸을 걱정하며 말했지만 한 씨는 속으로 잘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서로 죽고 못 살아 결혼하겠다고 했으면 앞날이 깜깜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끼리 좋은 식당에서 외식 한번 한샘 치자. 그러고는 너무나도 번듯한 서로의 옷차림을 보고 웃었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온 뒤 딸의 남자친구에게서 연락이 왔다고 했습니다. 자기 엄마랑 연을 끊겠다고 결혼하자고 하는데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그랬어. 딸의 대답을 듣고 다시 한번 안도를 했습니다. 부모 자식이 연을 끊는다고 쉽게 끊어지는 것도 아니었고 그렇게 끊을 연이었으면 진작에 끊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이미 결혼한 뒤에 다시 자기 엄마를 보고 살겠다고 하면 때늦은 후회를 할 테니 이렇게 끝내는 게 맞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 근데 너 속상해 할까봐 걱정돼. 난 괜찮아. 오히려 그런 일 있고 나니까 정신이 번쩍 들었어. 진상을 겪고 나니 슬픈 감정도 덜한 듯 했습니다. 넘을 수 없는 산을 만났다면 되돌아가는 것도 방법이었습니다. 그래도 결혼 얘기까지 오가던 남자친구와 헤어진 것에 마음고생을 하긴 한 것 같지만 딸은 금세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흐른 지금은 한 씨 부부와 함께 그 일을 웃긴 해프닝처럼 언급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딸은 새로운 사람을 만난 듯 했지만 한번 겪어봤으니 이번에는 좀 더 신중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딸도 그렇고 한 씨 부부도 말이죠.